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틀 만에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정 교수는 자녀 입시, 사모펀드 의혹 등에 대해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국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맞불 집회도 서울 곳곳에서 열렸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7개월 만에 미국과 북한이 실무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처음 회동한 비건 특별대표와 김명길 북한 대사가 돌파구를 마련할지 주목됩니다. 홍콩 시위 현장에서 14살 소년이 경찰이 쏜 실탄에 맞았습니다. 오늘부터 마스크 착용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지만 시위는 더 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집회가 이 시간 현재 서울 서초동 검찰청사 주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조국 장관 수사 속보를 전해드린 뒤 잠시 후에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오늘 오전 두 번째로 소환돼 이 시각 현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신은서 기자, 정 교수가 9시쯤 검찰에 출석했다고 하는데 지금도 조사 중입니까? 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를 상대로 한 검찰 조사는 오전 9시 무렵 시작됐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진술조사 종료 여부에 대해 함구하고 있는 걸 보면 조사는 10시간가량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공개 소환 폐지 지시에 따라 오늘 소환도 비공개로 이루어졌습니다. 정 교수가 그제 검찰에 조사 종료를 요구하면서 건강 문제를 내세운 데다 입원까지 한 만큼 오늘 조사도 늦은 시간까지 진행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 교수 측은 당초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검찰에 출석이 어렵다고 알려왔다가 여론 악화 등을 감안해 다시 출석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 조사에서도 모른다, 아니다 등 대체로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이 어제 조 장관 동생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했던데 어떤 혐의가 적용된 겁니까? 네, 법원은 어젯밤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들로부터 채용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조국 장관 동생에게 건네준 혐의로 박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1일 구속된 웅동학원 관계자의 상급자였는데요. 조 장관 동생에게도 똑같이 적용된 배임수재 혐의 관련 구속영장 발부가 잇따르면서 조 장관 동생도 구속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경심 교수는 그제 첫 소환 때 8시간만 조사를 받고 몸이 아프다면서 도중에 귀가를 했죠. 15년 전 사고 후유증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최근에 학교를 휴직하면서 낸 진단서를 보면 가벼운 당뇨 증세만 적혀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채림 기자입니다. 흉기를 지닌 19살 괴한의 침입에 한국 학생이 창문으로 추락했다. 영국 매체 BBC의 2004년 10월 20일자 온라인 기사 속엔 정경심 교수 이름이 등장합니다. 지난 3일 소환 조사를 받던 중 몸이 아프다며 검찰 청사를 빠져나간 후 정 교수 측이 보내온 설명문에도 당시 사건으로 두개골에 금이 가는 골절상을 당해 아직까지 심각한 두통과 어지럼증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돼 있었습니다. 또 6살 때 오른쪽 눈 시력을 잃어 심각한 어지럼증과 구토로 장시간 조사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가 지난달 동양대에 휴직 사유로 제출한 병원 진단서는 이 주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로 합병증이 없는 약한 수준의 당뇨와 스트레스로 인한 안정 필요라는 의사 소견이 기재된 겁니다. 실제로 정 교수는 최근까지 자신의 명의로 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또 자택 압수수색 당시는 물론 검찰 조사 직후 입원을 주장한 시점에도 페이스북에 장시간 활동 중으로 표시됐을 정도로 의사 표시에 문제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정 교수가 불리한 증거가 나올 때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진술을 지연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정경심 교수 소환 조사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법조팀의 조정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조 기자. 지난번 조사 때는 정 교수가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진술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고 또 모른다는 답변을 많이 해서 검찰로서는 별로 실익이 없었다 이런 평가가 있었는데 네. 오늘은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꼭 그렇게만은 볼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오전 9시부터 조사가 시작돼 당시 8시간 조사보다는 오랫동안 조사가 진행된 건 사실이지만 건강 문제 등으로 휴식과 조사 재개를 반복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오늘도 결국에는 건강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진술 태도는 좀 달라졌습니까? 네, 변호인과 함께 출석한 정 교수는 진술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다만 이미 기소된 표창장 위조 혐의를 포함해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에 대해 모른다거나 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는 취지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제기된 혐의에 대해 최대한 신속히 진술 조사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정 교수 측이 조사 도중 잦은 휴식을 요구하고 있는 데다 연속 소환 조사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어서 검찰도 이 당초 예정했던 수사 일정이 늘어지는 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벌써 두 번째 소환인데 통상 두 번째 정도 소환하고 나면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인데 이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 교수 조사가 전체적으로 마무리된 뒤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표창장 위조 등 증거인멸 정황이 불거진 만큼 영장 청구는 불가피하지 않겠냐는 게 검찰 안팎의 시각입니다. 조국 장관 개입 여부 이것도 중요한 쟁점인데 이 부분에 대한 질문도 오늘 있었습니까? 네, 검찰은 남편인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도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이 강제 수사에 돌입한 직후 자택과 동양대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했을 당시 정 교수가 남편인 조 장관과 통화했다는 정황도 불거졌는데 이와 관련해 조 장관의 증거인멸 교사 공모 정황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웅동학원 혐의 관련 조 장관의 연루 여부도 마찬가지인데요. 검찰은 다만 아직 판단할 단계는 아니라며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 장관이 조만간 소환될지 이 부분도 관심사인데 어떻게 취재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취재를 해봤을 땐 현재로서는 그 부분을 단정지어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 법조계에선 이 조 장관의 소환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정 교수 영장 청구 시점이 변수가 될 것으로도 보입니다. 이게 비공개로 두 번이나 소환이 됐고 그리고 조사를 도중에 몸이 안 좋다고 해서 조사가 중단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현직 법무장관 부인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검찰 내부에 좀 있을 것 같은데 실제 기류는 어떻습니까? 예, 검찰 역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한 현직 검사가 윤 총장을 향해 힘센 쪽에 붙어 편한 길을 가지 왜 살아있는 권력을 건드렸냐며 반어적인 글도 내부 게시판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랬죠. 예, 검찰은 그동안 청와대와 여권이 조 장관 일가 의혹 수사를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으로 간주하는데 이 내부적으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었습니다. 예, 검찰도 여러 가지로 수사에 고민이 많겠습니다. 조 기자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예.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지금 이 시각 서초동에서는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조국 장관 지지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집회 때 세를 과시하면서 참가 인원수 논란도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어떤지 취재 기자 연결해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민혁 기자,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1시간 전 집회 본행사가 시작되면서 서초역 사거리는 촛불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정경심 교수를 재차 소환한 중앙지검 앞에 모여 검찰개혁, 조국 수호 등을 외쳤습니다. 이들은 검찰이 한 달 가까이 수사를 진행했지만 뚜렷하게 밝혀낸 것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사전 집회가 시작하기도 전인 오전부터 모여들었습니다. 일부는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전국 각지에서 단체 버스를 타고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집회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8번째 촛불 집회인데요. 주최 측은 지난주 토요일 집회보다 많은 인원이 모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만큼 행진은 따로 안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최 측은 지난주 촛불 집회 땐 서초역을 중심으로 2개 방향만 사용했지만 오늘은 사거리 4개 방향 모두를 신고하고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경찰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집회 추산 인원을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경찰은 또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88개 중대 5천여 명의 경력을 주변에 배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서초동 집회를 앞두고 서울시는 새벽부터 인근 도로를 전면 통제했습니다.
저녁 집회로 알고 있던 시민들은 도로가 막혀 돌아가야 했습니다. 또 집회 참가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하철과 버스의 연장 운행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서초역 일대 왕복 8차선 도로는 시민들로 가득 찼습니다. 정치검찰 조국 인근에서 맞불 집회가 열리면서 집회 참석 인원이 지난달보다 늘어날 거란 분석이 나오자 경찰과 서울시는 여러 대책을 내놨습니다. 경찰은 새벽 3시부터 철제 울타리 등으로 서초역 부근 도로 차량 통행을 막았습니다. 도로가 통제된 걸 몰랐던 이들은 차를 돌려야만 했습니다. 성모병원 들어갔다 나오다가 저쪽으로 나가도 엄청 막히 못 나가갖고 이런 시기가 반복되는 건 옛날 그 조시대 단파 싸움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중교통도 지나갈 수 없어 아침부터 시민들은 반포대로를 걸어서 건넜습니다. 마라톤 하는 것도 아니고 무작정 지금 이렇게 교통 통제를 되나가지고 우리는 전부 걸어야 되니까. 서울시는 집회 해산 시각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지하철과 버스의 연장 운행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개천절날 광화문 집회엔 없었던 이동식 화장실도 오늘 서초역 인근엔 30개가 설치됐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주변엔 이용 가능한 화장실이 많아 지난 3일엔 이동식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또한 무대 설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 동안 교통 통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검찰개혁 촉구 집회 현장에서 400m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는 조국 장관의 사퇴를 외치는 맞불 집회가 열렸습니다. 청와대 인근에서도 조국 반대 집회가 있었습니다. 갈수록 국론 분열이 극단으로 치닫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임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조국 구속 문구가 적힌 검은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무대 뒤엔 조국 장관을 비판하는 깃발이 휘날립니다. 석방운동본부 등은 낮 12시 반부터 모여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조국 구속! 문재인 퇴진! 조 장관 반대 집회는 조국 지지 촛불 집회와 불과 얼마 안 떨어진 곳에서 열렸습니다. 조국 반대 집회가 열린 서초경찰서 부근과 조국 지지 집회가 열린 서초역 사거리까지 거리는 400m가량입니다. 시위 장소가 돼버린 서초동 주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양쪽에 갈라져 소리지 마음은 아파요. 이 대한민국 국민은 서로 이렇게 똑같은 국민이 왜 이렇게 갈라진 그걸 저는 영문을 모르겠어요. 맞불 집회에 모인 인원들은 집회가 끝나고 반포대교 방면으로 1km가량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청와대 인근에서도 조국 장관을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조 장관 지지와 반대로 갈린 양측 집회가 세력 갈등 양상으로 흐르면서 두동강난 여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이렇게 서초동에서 조국 장관 지지 집회가 열린 오늘 여당 지도부는 태풍 피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집회라는 걸 은근히 보여주려는 의도인데 물밑에서는 집회 참여를 독려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지난주와 달리 민주당 의원 대다수는 조국 장관 지지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는 태풍 침수 피해를 본 강원도 동해시를 방문했습니다. 피해 현장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은 당이 집회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다고 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민주당이 참석자를 조직해 광화문 집회와 세력 대결을 펼친다는 구실을 자유한국당과 언론에 줄 필요가 없다며 집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서울시당 메신저 대화방에서 많은 당원들이 집회에 참석하도록 안내해달라고 한 것이 알려졌고 광주 광산을 지역위원회 등도 공식 SNS 계정에서 집회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장관 지지 집회를 검찰을 압박하는 관제 데모라며 비판했습니다. 대통령이 진두지휘하고 집권 여당이 뒤에 숨어 불을 붙이는 집회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관제 데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즉각 검찰 압박을 중단하십시오. 바른미래당은 숫자 보여주기라면 양측 모두 이미 충분하다며
선동과 동원에 의한 집회에 대해서는 자중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주명입니다. 오늘 검찰개혁 촛불 집회에서는 지난주와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사퇴 촉구 구호가 크게 줄었습니다. 여기에는 진보 진영 내부에 속사정이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긴 건지, 그리고 또 이틀 전 광화문 집회 때는 어떤 구호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미선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 기자. 네. 오늘 집회에서도 여전히 조국 수호 이런 구호들이 쭉 나왔는데 윤 총장을 비난하는 구호가 줄어든 이유가 뭔가요? 윤석열 총장을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문재인 대통령과 윤 총장의 맞대결 구도로 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실제 어떤 지침 같은 게 있었습니까? 집회에 참여하는 사법적폐 청산 시민연대 측은 어제 새벽 유튜브를 통해서 대통령과 총장이 싸우는 것은 일단 급이 맞지 않고 대통령이 자신이 임명한 사람과 싸우면 우스워진다면서 윤 총장을 비난하는 것을 삼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결국에는 윤 총장을 너무 키워주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진보 진영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이런 지침을 유튜브 말고도 다른 창구로도 좀 내보내는 게 있습니까? 아마 앵커께서 포털에서 검색을 하신다면 찾기 힘들 것 같은데요. 최근 관계자들이 해외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는데 이 대화방만 봐도 참가자 수백 명에게 공지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어제 새벽입니다. 집회에서 절대로 윤석열 사퇴를 외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윤석열 외치면 방송이 사용, 한국당 정치인으로 만들어주게 된다. 절대 언급 금지라.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참가자 일부는 윤석열은 정치하면 더 심하게 자한당스러울 것 같아요 라면서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집회를 주도하는 거로 알려진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 이름이 굉장히 긴데 네. 이 단체는 어떤 성향의 단체입니까? 이 범국민시민연대의 모태는 지난 7월에 일본 불매운동 때 만들어진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입니다. 개싸움은 우리가 할 테니까 정부는 전공법으로 나가라 이 뜻입니다. 개국부는 정경심 교수가 기소되자 이름을 바꿨고 촛불 문화제에 적극 연대해 왔습니다. 그러면 개천절 광화문 집회 때 구호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그때도 다양한 구호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조국 사퇴 구속을 외치는 구호가 가장 많았는데요. 시민 참여자들은 피켓과 의상으로 의견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동학운동 당시에 농민 분장을 한 분이 등장을 했었군요. 네, 지난 7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일본 경제 보복에 맞서서 동학 농민혁명을 소재로 한 죽창가를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죽창가, 이걸 모티브로 갖고 온 분장이라고 봐야겠네요. 네. 그런데 한 시민은요, 이렇게 주창을 들고 나와서 조국 장관 퇴진을 그대로 외쳐서 조국 장관은 더 눈길이 갔을 것 같은데요. 주창은 물론 각과 각근, 바지, 저고리까지 디테일을 살린 게 눈에 띄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은 조국 구하려고 그 추운 날 촛불을 들었냐 이렇게 한탄하고 보드를 머리에 이고 집회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답답해서 나왔다, 나라 망할까 봐, 우리가 아직도 개 돼지로 보이냐 이런 글귀를 새긴 티셔츠를 입은 참가자들도 있었습니다. 양진영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다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실무협상단이 조금 전 스웨덴에서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 7개월 만인데 일단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합니다. 고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깜깜한 밤, 스웨덴 북한 대사관 인근으로 대표단들이 탄 차량들이 속속 진입합니다. 현지 시간 4일, 북한과 미국 대표단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상견례 성격의 예비 접촉을 한 겁니다. 주로 실무 협상을 할 시간과 장소를 조율했는데 분위기는 우호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밤 실무협상 장소는 스톡홀름 외곽의 회의시설에서 진행됩니다. 도심과 거리가 멀어 보안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에선 외무성 대미통인 김명길 순회대사가, 미측에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회담을 이끕니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하노이 노딜에서 진전된 안을 양측이 들고 나오느냐입니다. 미국은 포괄적 비핵화 합의를, 북한은 단계적 합의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회담에서는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이 영변에 있는 핵시설 해체와 고농축 우라늄 생산 중단에 합의하면 미국은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준비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이 순탄치 않을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고서정입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외교부 직원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무릎까지 꿇은 일 어제 보도해드렸죠. 김 차장이 관련 외교부 직원들한테 경위서까지 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아무래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갈등, 이게 쉽게 봉합되기는 어려운 모양입니다. 여기에 정경두 국방장관의 무능 논란도 계속되고 있죠. 오늘의 포커스는 외교안보 라인 수장들 간의 갈등 그리고 무능 논란에 맞췄습니다. 제 덕이 부족했다. 앞으로 제 자신을 더 낮추겠다. 사과문을 올린 지 불과 닷새 만입니다. 유엔 출입비표를 제때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외교부 의전 담당 서기관은 김현종 차장 숙소로 불려가 무릎까지 꿇어야 했습니다. 김현종 안보실장 앞에서 무릎 꿇고 사죄한 외교관이 누구예요? 심하게 질책을 했죠? 심하게 질책뿐만 아니라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죄에도 모자랐을까요? 김 차장은 외교부 직원들에게 경위서까지 요구했다고 합니다. 고압적인 말투로 이게 내 스타일이라며 밀어붙이는 탓에 외교부는 혀를 내두릅니다. 현직 서기관의 무릎 꿇리는 청와대 트러블 메이커, 이대로 그냥 두는 것이 제대로 된 정부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김현종 2차장 즉각 경질하십시오. 잡음을 내는 김 차장에게 힘이 실리는 이유는 뭘까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존재감이 약하다는 평가와 함께 저돌적인 김 차장의 스타일이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강경화 외교장관은 무능 논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한미 동맹이 약화되고 한일 관계는 파탄났지만 외교장관의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외교부는 외교부가 할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도권을 쥔 김 차장은 강 장관에게 소리를 지르며 F자가 섞인 욕설까지 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옛날에 저 김영종 장관하고 다투신 적 있었죠? 4월 달에. 있었죠? 대통령 순방 계제 맞습니까?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죠? 국정감사장에 나와 환하게 웃던 이 사람, 정경두 국방장관입니다. 북한이 군사력 강화에 새 국면을 열었다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린 바로 그날입니다. 정 장관은 이날도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9.19 군사합의에 나와 있는 그 문구, 거기에는 정확하게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돼지열병이 북한으로부터 유입됐을 가능성을 차단하기도 했지만 물리적으로 이동을 통해서 내려올 수는 없다라는 것을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루 만에 비무장지대에서 돼지열병에 감염된 멧돼지 사체가 발견돼 머쓱해지기도 했죠. 김현종, 강경화, 정경두. 계속되는 야당의 경질 요구에도 청와대는 묵묵부답입니다. 이들 3인에게 대한민국의 외교와 안보를 언제까지 맡겨야 하는 걸까요?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어제 저녁 부산에서 불안한 강물에 차량이 고립돼 운전자 등 6명이 차 안에 갇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방화 사건에 주민 대피 소동도 있었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박건우 기자입니다.
어두컴컴한 도로에 물이 들어찼습니다. 차량 바퀴가 물에 잠겨 꼼짝도 하지 못합니다. 차량 내부 확인할 수 있도록. 어제 저녁 7시 36분쯤 부산 덕천동 한 배수장 주변 도로에서 불어난 물에 차량 3대가 침수됐습니다. 소방대원은 차량 안에 갇혀있던 6명을 구조했습니다. 물이 한 1m 정도 침수가 되는 과정에서 대원이 슈트를 입고 가서 빼내온 그 상황이거든요. 경찰은 배수장 수위를 조절하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대원이 쓰러진 멧돼지를 끄집어냅니다. 어젯밤 9시 25분쯤 부산시 해운대구 주택가에 멧돼지 한 마리가 나타나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44살 하모 씨가 멧돼지에 맞춰 어깨 등을 다쳤습니다. 경찰은 실탄을 사용해 멧돼지를 사살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반쯤 부산 금정구 6층짜리 원룸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10여 분 만에 꺼졌지만 A씨 등 입주민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가 자신의 방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태풍 미탁이 휩쓸고 간 남부와 동해안 지역에서는 계속된 비로 복구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국에서 자원봉사의 손길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심철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집안이 온통 흙더미로 가득 찼습니다. 삽으로 퍼나르고 치워도 끝이 없습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하자. 흙범벅이 된 가지 도구를 꺼내 정성스럽게 닦습니다. 지금 이 집에서 지금 계속 아침부터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해도 지금 일이 끝이 안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마무리를 하고 좀 가야 될 것 같아서. 할머니 집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에 손자들은 차로 5시간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항상 있던 자던 집인데 이렇게 된 거 보니까 할머니 혼자 계시는데 너무 속상했죠. 여기 들어오지도 못했고 잘 곳도 없어졌고. 폭우로 유실된 도로와 하천 복구에는 중장비가 투입됐습니다. 태풍이 지난 지 3일이 됐지만 이곳은 여전히 계곡처럼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비까지 내리면서 복구 작업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500mm가 넘는 기록적 폭우가 내린 울진에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1,500명의 자원봉사자가 다녀갔습니다. 돈 많이 되고 마오지요. 이거 아무 왜 우리가 하니까. 그래도 이리 와가지고 도움이 되고 마고 싶어 고맙니다. 피해가 심한 강원 삼척 등에도 3,100명의 자원봉사자와 군인, 경찰 등이 투입돼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화성살인 사건의 이춘재가 당초 모방범죄로 결론난 8찬 사건도 자신이 했다고 자백하면서 재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진범의 주장을 들어보면 이춘재의 자백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이춘재의 범행으로 보기에는 수법이 다른 사건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결국 증거물이 가장 중요한데 보존 기한이 지났다고 합니다. 주원진 기자입니다. 1988년 9월 13살 박 모양이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숨졌습니다. 범행 현장은 이춘재가 살던 곳과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곳입니다. 당시 경찰은 이춘재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범행 현장서 22살 윤모 씨의 것으로 의심되는 채모가 나와 8차 사건은 모방범죄로 결론났습니다. 8차 사건 발생 1년 뒤 이춘재는 수원의 한 주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했다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8차 사건도 본인이 저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 사건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8차 사건의 범인으로 20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복역한 윤 씨와 접촉을 시도 중입니다. 형사사법의 오류라고 하는 것이 그 미국에서도 지금 수백 명 이상 발생을 했고 이것을 DNA를 통해서 진범을 잡음으로써 해결되었습니다. 경찰은 검찰로 넘긴 8차 사건의 증거품을 찾고 있습니다. 증거품이 제대로 보존돼 있다면 DNA 분석 의뢰 등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증거품 보존 기한 20년이 이미 지나서 현재는 남아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홍콩 시위 현장에서 14살 난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았습니다. 벌써 두 번째 총격 사건인데 마스크 착용 시위를 금지한 복면금지법이 더 큰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면을 쓴 시위대가 중국은행 홍콩 지점에 들어가 휘발유를 뿌리고 화염병을 던집니다. 은행은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에도 물건을 던지고 불을 지릅니다. 중국계 쇼핑몰 유리창은 부서졌습니다. 홍콩 정부가 오늘 자정부터 복면금지법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자 시민들은 기본권을 빼앗는 악법이라며 마스크를 쓰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This law will just only make people more furious, and in fact, this law agitate people to an even more extreme extent. 사실상 계엄령인 복면금지법은 마스크를 쓰면 최대 징역 1년형이나 우리 돈 38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며 강제 진압에 나섰지만 시위는 더욱 과열되고 있습니다. 어젯밤엔 시위에 참가한 14살 소년이 경찰이 쏜 실탄을 허벅지에 맞았습니다. 지난 1일 18살 고등학생이 경찰이 쏜 실탄에 가슴을 맞아 중상을 입은 이후 또다시 10대 학생이 부상을 입은 겁니다. 잇따른 총격 사고에 분노한 홍콩 시민들은 오늘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궁금한 뒷이야기를 들어보면서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는 뉴스의 재구성, 뉴스야 시간입니다. 토요일은 정치부 류병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류 기자, 자,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요. 윤석열 사퇴설 왜입니다. 그렇군요. 한동안 여권에서 윤석열 총장이 사퇴해야 된다. 사퇴설이 그래서 좀 나왔다가 지금 좀 잠잠해진 것 같았는데 다시 뭔가 나오는 건가요? 예, 또다시 사퇴설이 좀 부상하고 있습니다. 원래 윤 총장 사퇴설은 조 장관 수사 이후에 여당 의원들이 사퇴 압박을 하면서 퍼졌던 내용인데요. 잠시 수면 아래로 내려갔다가 다시 좀 부상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조 장관이 사실 임명된 직후에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에 좀 그만두겠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뭐 청와대에서는 계속 수사를 해라 이렇게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 사퇴설의 핵심은 뭔가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런 사퇴설이 불거졌을 때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하면 된다. 그랬었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락이 좀 된 분위기였는데요. 최근에 나오는 얘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미 기소된 조국 장관 부인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 이후에 조국 장관을 기소하면 윤 총장이 총장직에서 물러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임명권자의 뜻에 반하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결국엔 윤석열 총장이 계속 자리를 지키기가 어렵겠다. 뭐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네, 그런 취지입니다. 일단 검찰의 안팎의 이야기도 들어보면요. 이런 얘기입니다. 일단 수사는 제대로 마친다. 하지만 조국 장관 수사 과정에서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총장이 틀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윤 총장이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상황론입니다. 상황론. 네네. 자, 그렇다면 상황론도 있지만 법률적으로 총장의 임기가 2년이 보장이 딱 돼 있는데 계속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주장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최종 유무죄는 어차피 법원에서 최종 유무죄는 결정이 되는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장직을 지키면서 재판을 마무리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제가 윤 총장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와 통화를 해봤더니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사퇴가 가장 쉬운 일이다. 사퇴가? 예. 사퇴가 가장 쉬운 일이고 윤 총장 입장에서는 쉬운 일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윤 총장 사퇴설도 그런데 여권 내에서는 조 장관 부인이 모든 걸 안고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친여 인사로 분류되는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한 얘기가 있는데요. 관심을 좀 모아졌던 부분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발부됐는데 지금 끝났는데 뭐 유죄가 확실한데 장관 내려오라고 막 할 거 아니에요. 싫어! 왜 사퇴를 내? 거꾸로 부인 감옥에서 좀 지내게. 나는 공수처가 바쁘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끝난 다음 밖에서 뵙세.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 결국에는 들어보면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더라도 조국 장관은 끝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검찰 개혁을 마무리해야 된다. 그런 논리로 들립니다. 네, 그래서 대정부 질문에서도 조 장관이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조 장관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장관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기류로 보는 기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사퇴설은 외에는 여권의 물밑 압박으로 느낌표를 찍겠습니다. 여권의 물밑 압박. 네. 그렇게 볼 수 있겠군요. 자, 지금 다음 물음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물음표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내란 선동 고소 배경입니다. 그렇군요. 내란 선동 고소. 여당에서 지금 고소를 한 상태잖아요. 네, 고소를 했고 검찰에 고발까지 했는데요. 관련해서 좀 재미있는 장면이 국감에서 있었습니다. 장면을 하나 보고 가시겠습니다. 예. 저는 정식으로 경찰에게 내란 음모, 내란 선동죄 등을 기초로 해서 수사를 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청장님께 직접 드리겠습니다. 그게 무슨 고발장입니까, 김현정 의원님? 어제 집회 내란 선동죄 책임자들을 처벌해달라는 책임자 처벌. 저 장면을 보면 고소를 내란 선동죄로 했다는 건데 그럼 내란 선동죄는 법에는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찾아봤습니다. 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법 제87조 내란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한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90조 내란 선전은 내란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로 규정하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는 중죄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광화문 집회에서 저렇게 중한 범죄가 이루어졌다고 또 의심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보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 광화문 집회에서 어떤 부분을 문제를 삼은 겁니까? 여당에서 문제를 삼는 부분은 제가 지금 설명해 드릴 부분인데요.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가 문재인 대통령 체포와 청와대 진격 등을 사전 논의했고 SNS를 통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이 또 청와대로 행진을 하면서 경찰과 물리적인 충돌을 빚은 점도 사유로 꼽았습니다. 아까 화면에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여당 의원이 국감장에서 경찰청장에게 직접 고소장을 냈는데 그 실제 고소장이 그 안에 들어있었던 건가요? 네, 일단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오후 2시에 또 다시 현장 경찰청을 방문해가지고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의원인 김한정 의원과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먼저 결정을 한 일이고 그 뒤에 당이 결의를 했다. 이렇게 해서 고소장과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거고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청와대를 점령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거는 도를 너무 넘었다. 이래서 이런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결국엔 청와대 점령 이 부분이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근데 이게 실제 내란 선동에 해당이 되는 건지 여부도 좀 법적으로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법 조문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뭐 법적인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됩니다, 사실. 예. 3년 전 탄핵 집회 때는 지난번 광화문 집회 때보다 더 과격한 행동이나 발언이 있었다는 주장들도 야당 쪽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봐야 될 부분이라는 입장들입니다. 근데 고소까지 했다는 거는 뭔가 좀 전략적인 판단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속사정 이런 것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있었습니다. 자,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보수층에 망신을 줘야겠다. 그러니까 조국 불만에 편승해서 보수층들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다라는 걸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또 속 이야기를 하는 의원들도 있었는데요. 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광화문 집회 규모는 솔직히 좀 충격적이었다. 그리고 집회 규모의 위기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를 속 얘기를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엔 여당도 광화문 집회를 보면서 좀 놀랐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물음표 내란 선동 고소 배경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내 편 집회만 민심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계속 집회가 있는데 각자의 유리한 면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유병수 기자였습니다.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인 옛 구세군 중앙회관이 전시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일제가 평가절하했던 조선의 문인화가 근대회화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짙은 먹으로 기운차게 그린 산수. 조선 후기 문인화의 대가 표암 강세황의 작품입니다. 박력 있는 추사 김정희의 글씨. 석창 홍세섭의 영모도는 열폭 병풍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표적 근대 건축물에서 열린 조선 후기 문인화전. 오래된 그 옛날 집에서 조선 시대의 그 해화를 보는 것이 상당히 색다르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동시에 근대 미술전도 열립니다. 문인화의 소재인 매화 달은 김환기 작품에서 드러나고 물기 없이 갈라치는 필치 역시 근대 서양화에서 종종 등장합니다. 한국 미술을 문인화의 맥락에서 돌아보는 전시인데 근대 유산 1번지라 할 수 있는 정동, 그것도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옛 구세군 중앙회관에서 열렸다는 점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근대 건축물 사실 100년 된 건물을 만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일본에 침략되지 않았더라면 근대를 우리 손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걸 상상을 해보고. 지식인의 나라 조선이 남긴 미술. 한때 부정당한 역사 속에서도 그 명맥을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 프로농구가 개막했습니다. KCC의 전창진 감독이 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4년 만에 코트로 돌아왔는데 연장 승부 끝에 SK를 눌렀습니다. 이다선 기자입니다. 최준용의 3점슛, 김선영의 그림 같은 레이업 득점으로 SK가 기선을 제압합니다. 하지만 KCC의 반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1쿼터에서만 3점슛 6개로 폭발력을 자랑했습니다. 2쿼터, 3쿼터, 4쿼터까지 동점. 두 팀의 치열한 승부는 연장전으로 넘어갔습니다. KCC의 뒷심이 강했습니다. 종료 40초를 남기고 터진 김국찬의 천금 같은 3점슛. 불법 도박 혐의를 받고 4년 만에 코트로 돌아온 전창진 감독은 주먹을 불끈 쥐며 승리를 자신했습니다. 99대 96. KCC가 개막전부터 우승 후보 SK를 꺾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전자랜드는 모비스를 꺾고 지난 시즌 챔피언 결정전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파4 15번 홀, 김지영의 아이언샷이 89m를 날아 홀 안으로 떨어집니다. 그림 같은 이글을 앞세운 김지영이 오늘 하루만 6타를 줄여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3라운드 단독 선두에 올랐습니다. 장하나는 2분파, 선두에 한타 뒤진 2위로 내일 마지막 라운드를 맞이합니다. 39승 1무 1패의 화려한 전적에 빛나는 복싱 미들급의 제왕 골로프킨이 세계 랭킹 1위 데레비안첸코와 미들급 타이틀전을 치릅니다. TV조선은 내일 오전 11시 50분부터 송재익, 유명우 콤비의 해설로 이 경기를 생중계합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가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되면서 북한 유입설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북한이 발병 사실을 밝혔고 또 남쪽 전파 가능성이 줄곧 제기됐는데 정부는 그동안 뭘 했을까요? 북한의 방역 협력을 2차례 제안했답니다. 그러나 답이 없었답니다. 국가적 재난이 우려되는 만큼 남북 정상 간 한라인의 존재가 문득 생각이 났는데 마침 대정부 질문에서 같은 질문이 나왔더군요. 필요하다면 남북 정상 간 한라인을 가동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통령께 건의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예, 하트라인 가동은 또 다른 고려 사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다른 고려 사항이란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남북 간 분위기겠죠. 오는 15일에는 축구대표팀이 평양으로 가 카타르 월드컵 조별 예선전을 치릅니다. 29년 만에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 경기입니다.
열흘 남짓 남았는데 북한은 초청장도 보내지 않고 일정 또한 침묵하고 있어 우리는 속만 끓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방역 문제도 스포츠 교류에도 답이 없는 북한인데 대통령은 어제도 오늘도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2032년 서울 평양 공동올림픽은 공동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한간에는 청와대 제1 고려사항도 제2, 제3의 고려사항도 북한이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그럼 조국 사태로 국론이 극렬히 분열된 지금의 상황은 몇 번째 고려사항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또 다른 고려사항이었습니다. 토요일인 오늘은 날이 좀 우중충했죠. 동쪽 지역은 오늘 밤까지 비가 좀 더 이어지겠고요. 내일은 제주도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구름 사이로 파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나들이 가기 좋은 날씨로 예상되는데요. 다만 옷은 좀 도톰하게 입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서늘한 날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침에는 제법 쌀쌀한데요. 내일 아침 서울이 13도까지 떨어져 오늘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강원 산간 쪽으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3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은 전해상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파고는 최고 4m로 거세게 일겠습니다. 다가오는 월요일에는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요즘 날씨 변화가 큰 만큼 건강관리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뉴스7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